안녕하십니까, 해광입니다. 인생을 알면 지혜의 문이 열린다.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 마지막 수업. 제가 이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면서 창밖을 보니까 갑자기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강의를 끝으로 제가 이 지혜의 문이 열린다는 이 강의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간 13번의 강의를 했죠. 그런데 지난번 강의 3제는 13강이 아니고요. 오늘이 이제 13강 마지막 강의인데요. 그간 강의한 게 내용이 좀 꽤 여러 가지였어요. 일단 운명학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명리라든지 다른 예측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운명학의 이제 기본적인 운명수가 무엇인가 역사에 반추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있으신 뭐 핸드폰 번호라든지 자동차,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그 번호에 관한 이야기, 숫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궁합에 대해서 궁금하시니까 궁합도 이야기했고요. 그 얘기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심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해왔지만 사실 그 내용이 깊지가 못했어요. 뭐 깊을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오늘 강의는 이걸 전부 한번 되짚어 보면서 총강의 의미를 갖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명학에 대한 어떤 개론, 강론 뭐 이런 쪽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처음에 설명을 했듯이 어떤 초보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간 책을 보신 분들이 또 더 공부 진도가 많이 나간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 진도에 맞춰서 또 다음 강의를 기다리시고 이렇게 좀 마냥 기다려 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가끔 이제 좀 급한 분도 있죠. 중간에 설명을 어떤 질문을 받고도 제가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요. 뭐 단시를 질문하는 분도 계시고 내용을 이제 깊게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궁금하시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단정을 하지만 운명록은 옛날 김수현 작가하고 같은 출판사에서 이 책을 낼 때 그 사장님이 교정을 뭐 책임지고 보면서도 놀랬을 정도로 오자가 딱 한자 나왔던 책입니다. 그리고 단시고 내용도 전혀 잘못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습니다 하는 거는 제가 일단은 인정을 안 할 정도로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이렇게 좀 해독을 잘 못하셨다든지 이런 거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급한 분이 계셔요. 근데 급한 거하고 상관없이 심화반 그러시는데 심화반 그래서 이게 아마 뭐 좀 깊게 공부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 이걸 전문가 만든다는 이야기는 안 했죠. 절대 그렇게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책 내용 정도만 해도 사는데 참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깊은 거는 없는데
책 내용 갖고서 이제 공부할 때 거기서 많이들 깨우치시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강의고 총강의니까 시간은 제가 일단 정하지 않고 합니다. 얼마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뭐 허경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묻는 분이 1강서부터인가 뭐 쭉 오면서 꽤 여러분이 계셨어요. 저는 이런 골치 아픈 사람들 얘기는 아예 패싱을 합니다. 이 사람을 뭐 제가 아는 바도 없고 관상이나 뭘 봐서 그렇게 제가 얘기할 만한 저기는 아닌 것 같고, 두고 보시면 아시겠죠. 뭐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건 이해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뭐 얘기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자되고 있는 사람 중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두고 보시면은 해광이 바로 말했나 아닌가는 나중에 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제가 참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면서 쭉 댓글 훑어보다가 9강에서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윤희용님. 쭉 봐도 답은 나오는데 지천명님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정확할 정도까지 대답을 하셨어요. 답을 대신 주셨는데 용기를 가지시고요. 좀 제가 어떻게 여기서 처방을 드릴 수가 없네요.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용기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의 때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어떤 폴트, 의도된 폴트를 했는데 두 분은 어떤 경우로든 부채를 선물 받으신 분들이 또 이걸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다음 이 강의가 끝나고 이제 운명록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운명록 TV로. 운명록 강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책을 갖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숙이라고 그랬죠. 서당처럼. 그래서 요거는 강의가 좀 깊으면서도 정말 좀 재미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재밌을 겁니다. 재밌을 텐데 그때는 이런 뭐 어떤 폴트 이런 그러니까 실수 죄송합니다. 의도적인 어떤 실수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시간도 안 될 겁니다. 길게 되지도 않을 테고 이건 뭐 그냥 책 보고서 바로바로 짚으면서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세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는 아직까지 답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선물을 좀 하나 올려볼까요? 부채도 그런데 선물 한번 올려가지고 한번 다시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볼트를 잡아내실 분이.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분 아니라 좀 나중에 보시더라도 또 이걸 찾아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은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삼재 그 할 때 자축이며 진사 했는데 사자가 기자랑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돼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자를 쓴 건데 급하게 쓰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건 아니고요. 또 한 분은 그거는 제가 의도된 게 아니었는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높을 최자를 쓰면서
제가 막 설명하면서 12핵 그랬는데 그건 11핵이 맞죠. 그건 의도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지적은 맞으신데 미안합니다만 그건 아니고요. 의도된 거에 대해서만 제가 좀 하려고 했던 거라. 그 다음에 질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많이 질문 주신 것 대체적으로 흐름은 알겠습니다. 흐름은 알겠는데 그 흐름이 우리 강의를 하는데 좀 이른 감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깊게 나가진 않고요. 여기 저 보니까 3제 설명할 때 3제 제가 이거 할 때 뭐 대체적으로 궁금하셨던 거 이렇게 좀 많이 정확한 계산법을 아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3제를 얼마큼 중시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까지는 안 했죠. 세상에는 이제 고수도 많고 하수들도 많아요. 이렇게 이제 하수인 사람이 한눈에도 알죠. 하수인 사람이 이제 이런 걸 제대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삼재가 뭐 없다 단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고요.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있으면 되는 건데 세상에 고수가 많은데 함부로 이렇게 단정을 하는 사람들은 고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삼재에 대해서 완전 오픈을 시켜서 제가 여러분이 지금 이 설명을 삼재에 대한 강의를 한 것보다 제가 뭐 좀 더 이렇게 있는데 오픈 안 한 건 없어요. 삼재에 대해서는 좀 다 아시고 겁주는 게 아니었죠. 저는 애초부터도 무예시를 한다고 그랬죠. 남한테 재보시를 할 수도 있고요. 무재보시, 내가 재물로서 보시하는 게 있고 재물이 없는 상태에서 재물이 없이 보시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으뜸은 무예보시라. 공포감을 없애주는 거,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 그래서 이 운명 강의를 하는 건데요. 삼재라는 게 없다 생각하는 사람 없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돼요. 근데 이제 삼재가 유독 걸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삼재가 걸리고 힘들고 그런 걸 많이 봤단 말이죠. 경험칙인 거죠. 경험에 의해서 이제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딱 이걸 일러드리는 거예요. 1000명의 스님이 있으면 999명이 몰랐던 내용 아닐까.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죠. 이건 뭐 이걸 해광이 얘기했으니까 이거 하면은 창피하다? 모르는데 배우는데 창피한 게 있습니까? 그럼 부끄러운 게 아니죠.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게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또 떠들면 제일 그런 망신살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 강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업,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 강의인데 학창 시절에 이제 원어로 이렇게 공부하느냐고 했던 분들도 많죠. 프랑스의 작가죠. 마지막 수업이란 소설이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오래돼서. 근데 기억나는 거는 프란츠라는 선생님인가요? 학생인 것 같은데 어린 학생이 늘상 그렇듯이 그날도 학교가 가기 싫은 건데 참 놀러 가는 거죠. 그냥 억지로 학교에 가방을 메고 갑니다.
교실에 딱 들어가니까 다른 때하고 분위기가 다른 거죠. 동네 어른들이 다 오셨고 뭐 교장 선생님도 오시고 뭐 다 해서 정장을 입고 딱 있는 게 분위기가 뭔가 좀 숙연한 거예요. 그래 자리에 앉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오늘이 너희들에게 마지막 수업이다. 깜짝 놀라죠. 프랑스어로 공부하는 게 이제 마지막 수업이다. 그 독일에 이제 점령을 당했던 시절인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동안 수업을 좀 소홀히 하고 그랬던 거를 후회를 하죠.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제 비블라 프랑스인가 적죠. 비바 그러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여기선 다 비바가 이제 만세라는 뜻이고요. 비브 그럼 영어로도 마찬가지. 불어로도 그렇습니다. 비블라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 만세라고 적고서 수업을 끝내죠. 그걸 끝내자마자 사이렌이 울리던가 뭐 그러고 바로 이제 점심시간서부터는 모든 프랑스어를 못 쓰게 되는 거죠. 영어를 쓰는, 아니, 독일어를 써야 되는. 이게 마지막 수업 그래도 여러분들은 전혀 닿지가 않을 겁니다. 왜? 지가 아무리 마지막 수업이라 해도 이 동영상은 남아있을 테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 마지막 수업은, 마지막 강의는 이 강의는 또 볼 수 있어도요. 이거를 넘어가서 새 강의만 자꾸 추가하다 보면은 소홀히 했던 게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요. 다시 또 찾아가서 안 보는 한은 그 다음은 몰라요. 모르겠다 하는 분은 좀 앞으로 가셔서 화면도 엉망이고 그래도 예고편서부터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서부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이니까 또 갑자기 또 떠오르네요. 오헨리의 마지막 입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헨리는 미국 사람이죠. 미국의 작가인데 우리 때로 치면은 이제 구한말 1900년도 뭐 요 앞뒤로 해서 아마 썼던 소설인 것 같습니다. 이 오헨리의 내용은 그거죠. 어느 젊은 화가들이 모여 사는 말하자면 아파트 같은 게 있었어요. 낮은 이렇게 저층 아파트인데 거기에서 이 화가 둘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중에 한 화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거니까. 폐병인가 뭐 걸려가지고 죽음을 앞둔 거예요. 그래서 창밖을 이렇게 그림을 작품 활동도 못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하면서도 간호를 좀 해주는 거고 그 창밖을 내다보다 보니까 가을이 깊어지고 드디어 담쟁이였던 거예요. 은행나무 잎이 아니라 담쟁이였던 것 같은데 그 잎이 다 떨어지고 5개인가 남았던 거죠. 순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이제 이 생이 끝날 텐데 하는 절망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말 두려우면서도 그 일말의 희망이랄까 뭐 해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그 밖을 쳐다보는 겁니다. 드디어 잎새가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저게 떨어지면 난 죽을 텐데 하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이 화가들의 바로 아래층에 베니스인가 뭐 하는 이름을 가졌던 노인이 있었어요. 이 노인도 아주 그
미켈란젤로 이상의 그림을 그리겠다고 누구나 꿈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거죠. 허황된 게 아니에요. 그 희망을 갖고서 늘상 그림에 몰두하던 노인인데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막 비웃죠. 조롱하고 막 그래요. 그 이 노인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날 자는데 어마어마하게 낮과 밤으로 눈보라가 막 치고 비바람 불고 한밤에는 뭐 폭풍까지 부는 거예요. 아, 저 입새는 떨어졌겠구나. 희망을 못 갖는 거죠.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창을 절망 어린 눈으로 창문을 열어보죠. 웬걸 열어보니까 그 맞은편 건물에 담쟁이 이렇게 담쟁이가 맞습니다. 예, 담쟁이가 올라가는데 담쟁이 잎에 5개 중에 4개 떨어지고 하나가 있었던 걸 봤는데 그 하나 잎이 그냥 있더란 얘기예요. 야, 이 폭풍우가 불고 눈보라 밤새 치고 했는데도 저게 안 떨어졌구나 하는 그때 그 환희심 그리고 희망 아주 절규 어린 그 눈물 콧물 범벅돼서 나는 사는구나 살았구나 하는 그 희망을 갖는 거죠. 근데 그 나뭇잎은 실제 나뭇잎이 아니고 그 조롱했던 그 아래층의 화가 노인이 이럴 때 이름이 딱 생각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그냥 예를 들어서 베니스의 상인 그러듯이 베니스라고 하겠습니다. 또 틀렸다고 지적해봐야 이거는 말국도 없는 거고요. 이 베니스란 노인이 이 젊은 화가의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죠. 자기는 미켈란젤로 이상의 그 그림을 그리겠다는 야망을 가졌던 이 노인네가 밤새 그 건물에 매달려 가지고 그 폭풍우 눈보라 속에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실지잎처럼 나뭇잎을 하나 그려놓고 폐렴이 생겼나 해서 하루 이틀 만에 죽죠.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제 인생의 끝인가 보다 하는 분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외 없이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떠나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찾을 수 있는 최대의 희망을 저는 찾아드리거든요. 우리가 성직자가 됐든 누가 됐든 내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냥 해봐야죠. 근데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다면 나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운명을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할 사람들은 제가 앞전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강의를 들어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중에 포기하는 분이 있다면 이 강의를 봤다면 보고 있다면 들어왔다면 운명이라는 거 적어도 이 강의를 어떤 연유로 왔든 운명 인생이 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쩌다가 이걸 봤더라도 왔다면은 그분은 절망 뭐 자살 죽는 방법 찾은 분이 아니잖아요. 살 길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살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다 살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면 일단 반성하는 마음만 갖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반성하는 마음이 없이 시작을 하는 거는 희망이 안 생겨요.
간혹 제가 상담하면서 당신은 살면서 정말 이런 점이 부족했다고 얘기할 때 콕 찌를 때 그걸 아닌 듯이 나는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표정을 딱 가져도 순간 제가 느끼거든요. 그럼 더 이상의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런 사람까지도 제가 한 10분, 20분 더 이야기를 하다 쿡 찌르면은 받아들여요.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어렵다, 내가 잘못됐다, 조상 탓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힘들다, 누가 어렵다 해서 오면은 스님들이 조상 탓으로 돌려서 천도제나 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그거예요. 조상 탓 할 일이 따로 있죠. 정말 우리는 뭐 몇 자를 잘못 썼습니다. 들어봐도 좀 살벌하고 무시무시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 탓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성공으로 가는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딱 잡고자 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내일부터, 내달부터, 새해부터 이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조금 더 모이면은 그때서 나는 이제 착한 사람 돼야지. 내가 이미 생각한 이 순간 이때 못 잡으면은 영원히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바뀌면 되는 겁니다. 잘못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제가 누차 얘기하죠. 세상에 잘못 없는 사람만 있습니까? 저도 잘못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지옥에 가면 맨 중하고 목사밖에 없어요. 왜? 남들한테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똑같은 잘못 그만큼 했다 해도 더 지옥에 가 있을 놈들은 중하고 목사 놈들이에요. 이 중놈들, 뭐 목사 얘기하면 뭐하고요. 중놈들이 제일 문제인 거죠. 자기 잘못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뼈 깎는 노력을 해야죠. 많이 베풀어야 돼요. 스님들이 많이 베풀어야 되거든요. 원불교의 소태산 정사 또 그 원불교 참 좋은 종교입니다. 그 일제 때 맨날 수탈당하고 그랬던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를 우리 자체에서 맨날 받아먹던 거 이제는 돌려줘야 된다.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론적 설명이 아니고. 그런 데서 시작해야 되죠. 불교에서도 어떤 종단처럼 완전 주식회사처럼 운영하는 종단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종교라는 걸 빌미로 해서 지난번에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종교정신병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종교병 이거 잘못 들면 안 되거든요. 산속에 이렇게 있는데 뭐 차가 탁 하고 내리더니 젊은 아이 남녀 둘하고 그 뒤에 좀 나이 더 든 사람이 이렇게 셋이서 올라오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올라와요. 근데 난 한눈에 알거든요. 시간 있으시면은 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의 얼어 죽을 놈들아 자식벌도 안 되는 놈들이 글쎄 무슨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식벌도 안 되는 놈들이 무슨 나한테 인생을 얘기하냐 이놈들. 어여 가. 예를 들어서 겉모습이라도 뭐 수염을 달고 왔으면 좀 얘기가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길거리에 이렇게 있으면은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저도 몇 번 봤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새파랗게 어린 놈들이 와서 도를 아십니까? 그래요. 지금 시절이 좋아졌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귀싸대기 몇 대씩 맞아야 될 놈들이 많아요. 걔네들도 다단계예요, 다단계. 다단계로 해서 다 그거 아주 못된 이 종교병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짓 하고 살면 안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짓들 하고 보통 주부들이 가족들 학교 가고 출근하고 하면 이제 설거지하고 한숨 돌릴 시간이면은 그런데 띵동하고서 물 한 잔만 달라고 그러곤 물 준 다음에 딱 받은 다음에 닫으려고 그러면 발 탁 집어넣어서 못 닫게 하고 그런데 속지들 마셔야죠. 근데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한 거는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터닝 포인트를 잡는데 지금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인데 뭐가 중요하냐? 심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심성이 중요한데 이 심성을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가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심성을 보는데 여러 가지 뭐 착한 일을 얼마큼 하고 뭐 이런 거 다 따져볼 수가 있겠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이 지금 화목지 않고 부부가 화목지 않고 사업을 하는데 동업자끼리 뭐 안 좋고 화해가 안 되고 직장에서도 뭔가 화합이 안 되고 뭐 분란이 있고 이게 어디서 시작했을까? 대기업 같은 경우나 작은 기업도 사업주나 노조가 뜻이 안 맞고 이게 어디서 시작했는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판단을 하려고 그러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잣대를 댄단 말이에요. 딱 잣대를 들이대니까 판단이 되는 게 결혼을 전제로 삼을 때는 어느 정도의 뭐 배경 뭐 여러 가지를 맞추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사랑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지 않는 그 순수한 마음이 전제가 돼야 되죠. 노조치고 정의를 부르짖지 않는 노조 어디 있습니까? 다 정의예요. 자기가 정의예요. 사업주도 예의 연병할 놈들 욕을 하면서 그게 무슨 협상이 돼요. 이미 상대방은 아주 도둑놈으로 서로 보고 있는데 정의는 자기 자신의 처지하고 견줘서 생각하면 안 돼요. 자신의 처지하고 상관없이 딱 내세울 수 있는 거 그게 정의인 거예요. 정치하는 놈들을 왜 맨날 제가 욕을 하느냐. 자기 당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평소에 지가 살아왔던 거, 지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놈 그렇죠. 헌법학자였던 일마도 지가 맨날 욕했던 부분인데 딱 그 장관 딱 가더니 180도 달라져. 또 저 구태의원까지 해먹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구태의원들. 아니면 국회가 아니죠. 국회의원들.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의원놈들. 300명 중에 해 끼치지 않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몇 명 얘기할 수는 없네. 자기 내 입지 나의 미래하고 연관시키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국회의원들 얘기하니까 속이 시원하다는 분 있으면 국회의원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조금만 이득되면은 좋아라 하고 나한테 조금만 불리하면은 대번에 그건 아주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아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얘기를 자신한테 딱 좋은 얘기를 정말 이거 새겨 들을 만해 메모할 만해 해갖고 했다 쳐요. 근데 다음번 강의 들을 때 자기를 정통으로 욕하는 정말 아주 그냥 지적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냥 저놈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라는 거는 옳고 그름이 이거는 옳고 이건 그르고 하는 판단이 있어야 돼요. 어느 당에서도 다 옳고 어느 당에서 다 나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취사 선택이 없어요. 무조건 거기서 말하는 거 다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쁜 거. 여기서 하는 거 아무리 잘못됐어도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엉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배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운명학도 역사 속에서 증거를 쫙쫙 대잖아요. 과거를 반추해 봐야 된다. 되돌아봐야 된다. 그래야 운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리를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의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참 치졸한 의리. 계산을 하는 게 의리가 아니에요. 계산 딱딱 뽑아봐요. 내가 득? 실? 이걸 뽑는 거예요. 이거 의리가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넓게 써야 돼요. 밴댕이 소갈지 같은 속으로 세상을 보니까 맨날 불만인 거예요. 맨날 잘못된 거죠. 좀 넓게 봐야 된다. 우리가 마지막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좀 되새겨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지금 터닝포인트로 잡았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어찌 됐든 간에 너무 계산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매저 이렇게 딱 줄자를 놓던 뭐 놓고서 센티미리까지 따져가지고 요거 요렇게 해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 되고 요렇게 해서 한 칠에도 어긋나면 안 되고 이렇게 살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피곤해지고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그 가족도 얼마나 피곤할 겁니까? 자기 친구들 직장인들 뭐 주변의 지인들이 얼마나 피곤할 거예요. 인생 너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굉장히 정확한 것 같죠? 일일이 매사 너 뭐라 그랬지? 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날 우리 그때 무슨 모임이었어? 너 그때 네가 뭐라고 그랬어? 너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야. 이걸 아주 1mm도 안 틀리게 따박따박 얘기해. 그 사람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대번에 이제 미안해 잘못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바로 끝내주세요. 피곤한 거예요. 인생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죠.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했든 정말 씨부렸든 그게 그때 상황이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바뀌었으면 야 그때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헷갈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방법이 많잖아요. 아주 수첩해서 일기장을 온갖 일기 세상 일기 참 좋은 겁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그 일기를 안 쓰셨다면 연암 박지원인가요? 열하일기도 그렇지만 그건 뭐 일기 성격은 아닌데 일기라는 게 굉장히 많죠. 뭐 안내 일기 뭐 가진 것도 유명한 것도 많은데 일기라는 게 굉장히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뭐 여러 사람들한테도 나중에 그게 또 뭐 농사 일기 같은 것도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거를 상대방의 어떤 약점 그때 뭐 딱 내가 요 상처를 입었어. 그 자기 자신의 조그만 어떤 스크래치 하나 입은 것까지도 다 기록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세무서 취직을 하셨거나 그랬어야죠. 속기사가 되셨거나. 인생을 너무 그렇게 피곤하게 살면 안 됩니다. 좀 대범하게 좀 살 필요도 있어요. 누구나 다 대범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래도 좀 상대방의 잘못은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넘겨줄 줄 알아야죠. 아주 꽁 해서 너 그때 요랬어. 알았어. 복수. 그거 진짜 못된 성격입니다. 그거 바꾸십시오. 그런 경우는 어디서도 성공을 못해요. 결국은 자기가 당해요. 그 이상으로 당하죠. 아니면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그 결국에는 고립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남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좀 대충은 좀 넘어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남이 잘못했어도 껄껄 웃고요. 그래야 또 자기 잘못은 좀 냉정해야죠. 그런데 자기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건데 남의 잘못은 한치도 용서를 못한다면 성공 못하는 거죠. 인생 성공하는데 운명수만 바꿔주십시오. 바꿔도 안 될 놈을 바꿔서 뭐합니까? 제가 아예 말도 안 꺼내죠.
네. 가능성은 어디서 생기느냐? 내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릇인가? 그릇이 좀 이렇게 커야 돼요. 조그만 많은 그릇, 그거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요 밴댕이보다 조그만 그릇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건 수리를 해줄 수가 없어요. 현미경으로도 안 들여다보일 정도로 작은 그런 마음은 고치나만 해요. 그건 고쳐봐야 그게 그거죠. 별로 쓸데도 없는 그릇은 고치면 뭐합니까? 내가 빨리 큰 그릇으로 만들어야죠. 두 번째 성공 포인트를 잡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죠. 수표교 다리 이야기할 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놔보면 안 죽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못한다면 그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인생 그렇게 긴 거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80, 누구나 다 90, 100 그런 거 없어요. 60 살고 갈 수도 있고 70, 80, 뭐 40 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 똑같이 그럴 멀리 내다보는 것까지 탓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제 예를 하나 든다면요. 저는 이 자리에서 거의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뿐 아니라 살면서 언제라도 차를 타고 어디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을 갔다 온다, 30분을 갔다 온다, 뭐 하루를 갔다 온다. 전 나가는 자리가 마지막 자리예요. 그래서 항상 유서 같은 기분으로 정의를 합니다. 무슨 뭐 아까 요만한 것까지 일일이 기록하는 그런 식이 아닌 거죠. 적어도 내가 나가서 여기 이제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다면 좀 뒤가 깔끔해지겠죠. 난잡하게 막 벌려놓는 게 아니고요. 그래 정리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시도하세요. 겁내지 마시고 시도하시라. 해보고 후회하고 안 해보고 후회하고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은 거예요. 해보지도 못하고 지난번에 프로스트의 시를 했었죠.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은 길. 지나간 그 길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 가보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회한만 갖고 두려움 때문에 못 갔든 현실에 안주해서 못 갔든 그러고 살면 억울한 거죠.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경부선을 탔는데 내가 나이가 대략 보니까 한 이쯤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30, 40이다 그러면 뭐 그냥 그렇게 따지자고요. 뭐. 아, 저 회덕이나 뭐 이런 데서 저 호남선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좀 더 지났어요. 그 대전 지나고 영덕 뭐 저 김천쯤 갔다고 쳐봐요. 거기서라도 내가 내려서 다른 걸 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는 사람이 답답한 거죠. 길은 많습니다. 인생에 사는 길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근데 이 세 번째 성공하려는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려 한다? 그물이 삼천 고면 걸릴 날이 있다. 제목을 해서 강의했었죠. 해보질 않는 것뿐 아니라 노력을 안 해요. 그쪽 방향으로 일은 했는데 노력을 안 해요.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가? 노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남들 자는 거 이상으로 잠자고, 남들 노는 거 이상으로 놀고, 남들 먹는 거 하다못해 살을 빼고 싶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게 덜 먹어야죠. 밥은 덜 먹어. 근데 왜 살쪄? 반찬은 남보다 몇 배로 먹어. 그럼 아닌 거죠. 이상하게 먹지도 않는데 살이 쪄요? 그 열을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소리 아니에요? 그 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죠. 노력을 하지를 않아요. 운동을 안 하면서 약물 복용해갖고 살 빼겠다? 뱃살을 빼는데 가만 앉아서 뭐 덜덜덜덜 요만한 거 차고 다니. 상담하는데도 뭐가 자꾸 신경이 거슬리고 이렇게 옷이 흔들려서 도대체 보니까. 그거 왜 그렇게 흔들리는 거야? 대략 감이 나와서.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손 넣어서 전원을 끄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운동을 해야죠. 당뇨가 옛날에는 부자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뛰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일해야 돼요. 내가 어떤 잘못이 있고 병이 있다면 고쳐야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노력 정도가 아닌 거죠. 시간만 때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점을 하는 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손님 눈은 속여도 입맛은 못 속이는 거거든요. 어떤 유명한 어떤 셰프가 있어요? 주방장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뭐 했다? 맛있는 집이다? 레시피가 있어요? 그 레시피 베껴가지고 얼렁뚱딱 이렇게 딱 대략 맞춰보면 돼요? 천하의 어떤 레시피도 정말 진수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내놓는 것도 아닌 게 맞고요. 그거를 보고서 베껴가지고 나도 그만 난다? 정말 그만 날까요? 짜장면 두 그릇을 놔도 정말 그 혼이 담긴 짜장면과 레시피 보고서 따라한 짜장면은 단박에 하는 거예요. 눈속임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눈속임 기도도 있거든요. 우리가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죠. 인생에는 고수가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이 제야의 고수도 많고요. 고수들이 많습니다. 어느 한 분야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분야까지도 다 고수가 있어요. 바둑 좀 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고수 있는지 모르고 막 좀 설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가끔. 세상 고수 있는 걸 모르는 거죠. 내가 자꾸 실패를 거듭한다. 한 번, 두 번 실패는 그야말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병가지 상사예요. 전쟁터에서 한두 번 질 수는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울 삼아서 자꾸 수련을 해야죠. 단련을 해야 돼. 인생에 내가 실패했으면 실패 원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공으로 터닝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를 못 잡는 이유가 뭐냐? 막연한 두려움 뿐 아니라 안주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귀찮은 거예요. 터닝 포인트를 잡아서 내가 진짜 살 길이 무엇인가? 지금 하라는 얘기죠. 후회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신 어떤 분이라도 내가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다 마찬가지예요. 혹시 실패한 분야 있다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실패했는가? 해서는 안 될 걸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이게 해서 될 건지 안 될 건지 몰라서 그랬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이제는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성공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 돌아봐서 나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도 역사 속에서 답이 있거든요. 개인도 개인의 역사가 있어요. 그 개인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딱 보는 거예요. 보면은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그 사람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 스님 그림도 잘 그려요. 저 그림 못 그려요. 별로라고 그랬으니까 또 조금 그린 척 했네. 못 그립니다. 고수까지 갈 것도 없고 미술의 기본을 아는 사람들이 봐도 이건 그림도 아닐 거예요. 서양화를 얘기하는 거죠. 스님 글 잘 써요.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쓰는 글은 그냥 서예가 아니라 선서라고 그러죠. 선이 담긴 글, 선의 글. 그 선서를 하는 그 큰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이 보시면은 이건 글도 아니죠. 뭘 잘한다고 내세울 게 없어요. 잘한다고 내세우는 순간 고수들이 따라락 나타나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건. 세상에 고수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 도자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여기 제가 이걸 지금 올라온 글을 지금 이렇게 강의하면서 보고 있는데, 도자기 강의 재밌다고 쓰신 분들 참, 이게 재밌는 얘기는 재밌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은 결국은 인생에 이렇게 고수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막 설치다가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걸로써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갖지는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면은 이 세상엔 1등만 필요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2등도 있어야 되고 3등도 있어야 돼요. 전부 다 A학점이면, 아니, D학점, F학점은 누가 받을 겁니까? F학점도 거기서는 F학점을 받아도 F학점 받았으니까 그 학문을 못하라는 법 없어요. F학점 받은 경우는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C나 D 받은 것보다 F학점이 더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F학점이 들고 막 팠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B학점이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좀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하거든요. 그 사람은 영원히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예 안 한 놈이 F학점 받고 땡땡이 치고 맨날 결강하고 그래서 F학점 받았으면은 또 간혹 가다 교수님한테 엉겨 붙다가 이제 F학점 받는 친구도 있죠. 그럼 사실은 더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라. 자기의 지금 환경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죠.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남을 비웃고 남을 얕보고 남을 경멸하고 건방을 떨지 말라. 건방 떠는 사람은 인생 거기서 쫑납니다. 내가 돈이 조금 있어요? 얼마나 있는데? 내가 좀 배웠어요? 얼마나 배웠는데? 내가 키가 커요? 그럼 이 세상에 제일 키 큰 놈만 살고 다 아래네. 내가 주먹이 세요? 얼마나 센데요? 지금 아직 그 사람이 생존해 있으니까 말은 못하는데, 세계, 아니 뭐 무슨 급까지 얘기하면 대번에 하니까요. 무슨 급 챔피언이었던 친구가, 저는
실제 그 현장에서 봤어요. 내 친구한테 딱 한 방에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오만 까불다가 종로 2가 YMC 건너편에서 그 챔피언식이나 하는 사람이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까불다가 내 친구한테 딱 돌려차기 한 방으로 그냥 완전 KO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고수가 많아요. 정말 도사도 많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건방을 떨고 살면 안 돼요. 겸손하되 어깨 힘 빼고, 절에 오면은 우리 절 입구에 제가 한문으로 방하착이라고 써놨습니다. 방학 그러죠? 그렇게 노을방자에 하착, 아래로, 아래다 착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아래, 마음을. 건방 떨지 말라는 얘기죠. 부처님 앞에서 내가 뭐 교수네? 내가 뭐 장관이네? 저는 장관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또 어떤 직위라도 그 사람 직위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되게 건방 떨고 들어오는 사람이죠. 나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부처님 전에 온 거거든요. 내려놔야죠. 내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서 그건 못 쓰는 거거든요. 건방 떨면 안 돼요. 그럼 부처님 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도 건방을 떠는 사람은 정말 그 못 쓸 사람이에요. 방아착해라. 대신 조고각하라. 발밑을 보라는 얘기예요. 내 발밑에 조고각하라. 비추고 살피고 각하, 이 다리 아래를 살피라는 거예요. 내 발밑을 보라는 얘기죠. 나보다 못한 사람 혹시 내가 밟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냥 막 던지는 말이 혹시 다른 사람한테 엄청난 상처 주는 거 아닌가? 혹시 그랬다면 바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실수할 수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수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실수 없는 사람은 정말 무서워요. 근데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적이고 좋죠. 근데 잘못한 거는 시인하고 고치면 되잖아요. 조고각하라. 방아착하라. 내가 잘못한 거를 정말 반성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하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돈 주고라도 그 사람 사귀세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다. 지난번 관상 얘기하면서 퍼스트 임프레션 그랬죠. 제일 먼저 내 뇌에 각인되는 상, 중국말로 띠인샹 그랬죠. 첫 번째 인상이라는 얘기예요. 이 첫인상. 근데 이 첫인상을 자기가 정말 관상을 공부해서 관상으로 본다면 말을 안 하겠는데 뺀조로하게 생겼다고 그 사람 괜찮다? 우락부락 울퉁불퉁하다고 그 사람 나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눈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고 기타 딴 거 얘기하면 또 성형외과 뛰어간다고 그럴까 두려워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좋은 건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해야죠. 그게 진짜 올바른 첫인상 아닌가. 겉모습으로 대하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나 어떤 비싼 옷을 입었나 이걸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건 진짜 미스예요. 그건 진짜 아주 인생을 헛사는 거죠. 뭐 여기에다가 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똥을 좋아했어요? 무슨 베네똥, 루이비똥, 뭔 똥을 그렇게들 찾고, 그거 한 사람들은 인간성 좋고 그거 아닌 사람은 나쁜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 경기가 어떠냐 하면서도요, 천만의 말씀, 진짜 만만의 콩떡인 얘기죠. 경기 세계 최고 좋은 나라예요. 세계 각국의 모든 관광지뿐 아니라 저 시골 구석구석까지 트레킹 한다고까지 전부 한국인들이. 세계, 저는 어떻게 잘 아는가? 세계 각국의 저의 특파원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5만 대 다 가 있어요. 꼴값도 제일 많이 떨고 다녀요. 아주 부끄럽지 않나요? 그냥 맨 아웃도어라고 그러죠. 울긋불긋한 등산복. 공항마다 등산복 입은 건 다 한국인이야. 등산복. 중국인들 막 손가락질 하면서 이건 더해. 시끄럽기도 더하고 더해요. 일본을 그렇게 제가 이 외놈들하고 욕하지만 일본의 대체적인 국민성은 배울 점이 많죠. 타산지석인데 조용조용하고 그런 거 배워야죠. 일본 가서 뭘 배우고 왔어요? 배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가서 외놈들한테 아리가도 모시모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치장하고 막 이런 데만 신경 쓰면. 머리 없으면 다 중 아니면 조폭이야.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신도분이 무슨 얘기해서 이 생각 나갖고 잠시 얘기했는데 2000년인가 2001년인가 그럴 거예요. 유치원 할 때 가장 말썽을 부리면서도 아주 귀여웠던 녀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녀석이 그때 7살 이제 취학 직전이었으니까 지금은 벌써 군대도 갔다 온 어엿한 청년이겠네요. 지환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김지환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말썽도 엄청 부렸는데 재밌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그 아빠 엄마도 그래 미안해 하면서도 자주 오고 지금도 얼굴이 생각이 나요. 그 아이 사진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절이나 유치원 주변에 목욕탕을 못 가요. 맨 다 온 동네가 다 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못 가고 한 1km쯤 떨어진 곳에 찜질방인가요? 그게? 사우나도 있고 그런데 한 번, 두 번을 갔더니 아는 사람도 없고 좋더라고요. 그래 거기를 이제 단골처럼 가끔 목욕을 이제 글로 갑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탕인데 딱 들어가 앉았는데 문이 쓱 열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딱 된 친구들이 젊은 애들이 서너 명이었는데 용이 한 20마리 되더라고요. 등짝이고 뭐 그냥 허벅지고 뭐 발목까지 그냥 용 꼬리가 다 있고 여기까지 용 막 여의주가 달려 있고 뭐 여기에는 그야말로 그건 아닌데 말하자면 일심 아니면 착하게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딱 들어오더니 탕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를 딱 보더니 제가 조폭처럼 보였나요? 갑자기 약간 끄떡하면서 이렇게 앉아갖고 이 아이들이 그냥 배도 이렇고 한 4명이 들어오니까 탕에 물이 한 반은 빠져나가 후악 하고 빠져나오죠.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눈을 가만히 갖고 있는데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아마 지들끼리 그러겠죠. 저 인간은 어느 판가
어느 파는 어느 파야, 나는 중파지. 속을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목욕탕 얘기는 보통 우스갯소리들 그런 얘기 하죠. 스님이 목욕탕에서 이렇게 물 틀어서 샤워를 하다 옆에 보니까 옆에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더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다 머리 이제 빡빡이라고 해서 다 깎았잖아요. 쳐다보니까 그 아이가 뭘 봐? 그러는 거죠. 아이 봐도 어린 녀석이 싶으니까 애놈아 난 중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식이 난 중3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인데 저는 좀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 지환이라는 아이를 목욕탕에서 만났어요. 제가 뜨거운 데를 잘 안 들어갑니다. 사우나실도 뜨거운 거 있고 건식, 습식 이렇게 쓰면 지금 목욕탕 안 간지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아예 안 갑니다만. 습식 사우나 좀 덜 뜨거운데 좀 있다가 건식 사우나 들어가면 80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숨이 탁탁 막히죠. 그 습식에서 이렇게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식에 살짝 맛배기 정도 들어갔다 한번 1, 2분 있다 나오려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왔다가도 뭐 오래 안 있는 자리인데 들어갔는데 사우나 문이 쑥 열려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보더니 눈이 마주쳤는데 아이 지환이란 그 우리 유치원 말썽쟁이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 녀석이 딱 보자마자 놀라더니 문을 닫으면서 문을 닫지도 않았어요. 열어놓은 상태에서 아빠 여기 원장 스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우나에서 진짜 기겁을 할 일이죠. 꼼짝 못하고 야 문 닫어 문 닫어 아빠 여기 봐봐 원장 스님이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가지도 못하고 저는 그 뜨거운 데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있는데 5분이 가고 10분이 가요. 거의 기진맥진해인데 이 녀석이 1, 2분도 안 돼서 와서 문 열어보고 그 지환이 아빠는 저를 잘 아니까 얘를 말리는데도 이게 도통 안 들어요. 다다다다 뛰어와서 문 탕 열고 원장 스님 그 건식 뜨거운 80도 넘는 사우나에서 30분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사우나를 안 갑니다. 원수는 사우나에서 만날 수 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성공을 하려면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는 그 잘못된 습을 버려야 돼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목이라고 그래요. 눈썰미라고 그러죠. 눈썰미가 있어야 돼요. 사람 잘못 봤다 소리를 하죠. 사람을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동물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기를 왜 당합니까?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든요.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둬야 되는데 왜 딴 걸 수확하려고 들어요? 내가 뿌린 게 없는데 왜 그걸 얻으려고 드느냐? 그게 사기당하는 지름길이다. 욕심을 안 부려도 당하잖아요. 보이스피싱에서 그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들이 많아요. 욕심을 부리면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온통 다 뺏기고도 끝도 없어요. 욕심 때문에. 금리가 예를 들어 5%인데 20% 30% 이자를 주겠다고 해서 내가 저놈한테 속았어? 그 20% 30% 준다는 말에 속은 게 잘못이죠. 속인 놈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요.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실패하고 공장 운영하다 공장 뺏겨 채 넘어가고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거다. 다음, 인생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비열하지 말라. 인생 앞에서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작은 이익에 사람을 버리면 안 되죠.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내 조그만 이득 때문에. 안 돼요. 이득을 버리고 사람을 취해야죠. 사람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얻음으로써 명예가 얻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데 정말 실패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내가 왜 실패를 했는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실패하는 사람한테서 교훈을 얻는다면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거. 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느끼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중해야 돼요. 진중해야 됩니다. 남의 말만 듣고서 쏠깃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무조건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멘토야? 멘토인 사람 같으면은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내가 인정을 해서 멘토라고 생각했으면 따라야죠. 그건 또 의심해. 너한테 이렇게 내가 이득 줄 거야. 뭐 막 해갖고 가만히 있으려면 거기에는 또 빠져요.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정말 사람을 남긴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태어날 때 사람은 주먹 쥐고 와요. 욕심이 많아서 다 주먹 쥐어요. 아기 때는 주먹을 콕 쥐고 나죠. 갈 때는 이거 주먹 쥐고 가는 사람 없어요. 누구라도 이해 없이 놉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과연 욕심 없이 사는데도 힘들어요? 얼마나 박복한 거예요. 과연 욕심이 없을까요? 욕심이 있어요, 다. 지금 처지에 요거보다 나은 정도는 요 정도만 해도 좋겠다 해서 나가는 거지 욕심은 다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욕심을 내는 순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엔 고수가 많아요. 인생의 하수들은 사람을 잡는 게 뭔가 하면은 믿음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함부로 믿음을 갖는 것, 그게 사람 잡아요. 하수들이 지옥의 맛을 볼 때, 하수들이 막 힘들어할 때 고수들은 그게 놀이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수들 보면 고수들은 하수가 막 괴로워하고 비명 지르고 할 때 그네들은 돈 벌고 있어요. 놀이터에. 하수들이 지금 죽겠습니다 할 때 고수들은 놀이터에 갖고 놀아요. 그 고수의 먹이가 밑밥이 되지 않기 위해선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인생을 알아야 돼요. 내 길이 아닌 거를 모르고 덕복덕복 갈 일이 아닌 거예요. 요행이나 얼렁뚱땅 해가지고 뭐가 되겠지? 실패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기회가 몇 번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는 있어서 한결같이
다른 대답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 3번을 얘기해요. 누구나 다 3, 4번 표 3개는 갖고 오는 걸로 생각하죠. 제가 진짜 경험상 3번의 기회를 다 잡은 사람은 지금 돌아가신 한 분밖에 못 봤어요. 2번의 기회만 잡아도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을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잡아도 정말 잘 살고 부자 됩니다. 한 번의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럼 기회조차 없으니까 기회가 없다는 건 뭐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회는 항시 있어요. 수시로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 기회를 잡을 생각을 안 해요. 기회인 쪽은 생각도 안 하고 엉뚱한 쪽, 그쪽만 쳐다보는 거예요. 새소리가 막 울리고 꽃이 아름답게 돼 있고 그쪽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죠? 그게 지옥문이에요. 고통의 문처럼 보이고 자갈밭처럼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쪽에 사실은 그곳에 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사는데 왜 개를 키우냐 해가지고 개는 주인이 보통 안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들고양이들 잘 잡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앙심을 먹는 것 같아요. 길고양이죠. 이 지구가 인간의 땅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내 땅 해서 딱 땅 거놓으면 이게 진짜 내 땅인가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인간들이 힘으로써 장악해서 곧 머리 좀 좋다고 언어 대고 인간끼리 약속해가지고 뭐 힘으로 장악해서 뺏은 거 아니에요. 모두의 땅인 거죠, 이거는. 고양이가 왜 이 땅의 주인이 되면 안 되나요? 이 땅의 주인은 개가 되면 안 되고 호랑이가 되면 안 되고 너구리가 되면 안 되나요? 인간들이 우리 인간들끼리의 관계 때문에 선을 쳐놓고 담을 쳐놓고 문을 달고 살아도 다른 동물들이 위해하지 않는다면 왔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다고 고양이를 그렇게 처참하게 학대를 하고 죽입니까? 그 고양이 밥 주는 사람이 그 불쌍한 고양이, 걔네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배고프면은 도둑질도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얻어먹고 아는 사람 찾아가고 동냥하죠. 인간을 슬슬 피하면서 인간한테 학대받아갖고 길에 쫓겨나고 인간한테 버림받았고 그 고양이들 불쌍해서 밥 주는 그 천사 같은 그 보살, 관세음보살 같은 그런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하고 때려요? 그게 인간입니까? 지옥행 열차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나 인간들이 진짜 잔인하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술 처먹고 그랬다고 핑계댄다고 될 일인가요? 술 처먹고 운전대는 왜 잡느냐고요? 국회의원을 하는 놈이 지가 앞장서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놈이 더구나 검찰에 있었던 놈이 그걸 발의를 해놓고 지가 또 술 처먹고 운전을 하는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이런 인간들이 이게 아주 인류를 망치는 거예요, 이게. 태풍이 오고 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인간들이 만든 죄예요. 바닷가에서
제주도 동부 하돌이 그 바닷가에서 3년을 살면서 3년 동안 그 바닷가에 쓰레기 치운 게 어마어마해요. 중국 쓰레기, 일본 쓰레기, 한국 쓰레기. 정말 인간들의 이 죄악은 정말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나 싶어요. 심지어 반일하는 그 동네 원주민들이죠. 그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반일하는 사람 보고. 그 바람 쐬고 떼약볕 이런 데서 이래서 음료수 좀 병음료수 이렇게 한 병씩 갖다 줘요. 고맙수다. 마시고 나서 그걸 탁 깨트려 버리거나 그 돌담에다 탁 집어넣어 버리거나 자기네 땅조차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세계 청정지역이요? 제주도 살면서 저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청정지역은 그게 청정지역이 아닌 거죠. 마음도 청정해야 되고 주변도 좀 청정하게 가꿔야죠. 농사 지면서 맨날 우리가 자연의 혜택을 입고 자연의 피해도 제일 많이 입는 게 농사 아닙니까? 비닐을 갖다가 농사 지면서 저는 밭농사를 그렇게 해도 검은 비닐 요만한 거 무슨 요런 거 하나 밭에 그 꼴을 못 봐요. 그거는 자연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일이 다 주워서 그거 모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해. 그냥 농사 지면서도 검은 비닐 뭐 흰 비닐 할 거 없어요. 그냥 막 갖다 퍼붓고 삽으로 막 해고 그 있으나 없으나 흙 걷다 빡 해가지고 경작기 그냥 돌리고 씨 뿌려서 그냥 땅을 죽이는 거죠. 그건 농사가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환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 꼭 땅만이 환경이 아니에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토양이다 생각하면 다 환경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게 자연 환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염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나쁜 게 있으면 좀 내가 좀 이렇게 치워주고 하듯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환경을 좋게 하느냐? 자연 그런 환경뿐 아니라 인간 환경도. 지난번에 육법공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절에서 육법공양을 한다고. 향을 올리는 거는 내 주변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꽃을 올리는 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초를 올리는 거는 밝게 하기 위해서.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꼭 미친놈 마냥 허허 웃는 것만이 스마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어야죠. 항시 다른 사람을 내가 가면은 쎄한 소리만 하고 나쁜 소리만 하고 그래놓고 자긴 좋다고 깔깔거리면 그 미친놈 미친년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말 마음에서 즐겁게 해줘야 돼요. 환히 웃는 얼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성공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아마 오늘 이 강의는 지금까지 한 중에 제일 조회수가 적을 겁니다. 자신합니다. 왜? 다른 거 딱 보시고 야 요거 뭐 있어? 그래가 찾아갖고 보는데 요거는 쭉 들어보니까 뭐 다 아는 건데 뭐 이러고 다시는 안 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조회수가 이제 1년이 가도 요거는 적을 거예요. 할 수 없죠. 마지막으로 인연을 함부로 짓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내게 오는 사람 다 나한테 인연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꼭 어떤 깊은 인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건 실수하는 겁니다. 인연이란 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거죠. 인연을 함부로 지려고 하고 인연을 억지성을 띠게 되면 그거는 악연이 됩니다. 끝났다 싶으면 끝난 거고요. 인연을 함부로 만들려고 하니까 인생사 힘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끝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분, 어려운 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만하다, 잘 나간다? 웃기지 말라 이거죠. 인생사 세옹지마를 얘기했었죠. 세옹이란 노인의 이름이 세옹이 아니죠. 저 변방에 아주 노인네 이야기를 했던 거죠. 집에 키우는 말이 나갔으니 그걸 위로를 하는데도 그건 나쁜 일만은 아닐 거야. 나간 말이 눈이 맞아서 천리마 같은 준말을 짝을 져서 야생말을 같이 집에 들어왔어요. 다 대단한 말 데리고 왔다고 축하하는데 그 좋은 일만도 아닐 거야. 그 말 타고 외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또 위로를 하는데 나쁜 일만은 아닐 거야. 나라에 전쟁이 생겨서 장정들 멀쩡한 사람들 다 불려나가는데 다리 부러진 아들은 전쟁터에 안 나가서 거의 다 죽었는데도 이 아들만은 살았어요. 그래서 세옹이란 그 변방에 있는 한 초월로 노인의 그 말 이야기다 해서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나가 힘들고 불편하고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대신 나한테는 다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분명 반드시라고 그래요. 반드시 나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뭐 인생 잘 풀리고 잘 나간다 생각해서 인생 운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방송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어쩌다가 힘들어서인지 어떤 여유인지 비슷한 걸 이렇게 하다가 이 까까머리 해광 뭐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걸 호기심에 왔다가 이걸 봤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라도 주워 들었는데 그거 참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 쓸만하다 그러면 그 세옹지마예요.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끊임없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는 어딘가? 내일인가 다음 달인가 내년인가 지금인가?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남봉남 씨가 몇 번을 질문하셨는데 제가 2번인가를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갖고 낮에 생각은 해놓고 제가 일과를 끝내고 나서 또 방송을 하려니까 아차 싶어요. 그래서 얼른 컴퓨터를 투숙 쳐가지고 했더니 글씨가 작게 뽑은 거예요. 크게 뽑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뽑을 시간도 없이 방송을 해야 되겠고. 날씨가 지금 엄청나게 추워졌는데 불을 켜놓고 하려니까 더워서 끄고 했더니 제가 지금 발이 완전히 동태가 됐습니다. 끝을 내야 되는데 남봉남 씨의 질문 이름 획수에 대한 거 설명을 부탁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뽑아놨는데 글씨가 작아요. 크게 이렇게 해드린다 해도 그럴 것 같아서 요걸 간단히 한번 가까이 비춰드려보긴 비춰드려보는데 이렇게 해서 될려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쓰면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떻게 해야 되려나 싶은데요. 그래 제가 이렇게 성명 수리학에서 획수에 따른 함의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춰드릴게요. 이건 성명학 수리학에서 그 한문 한자 또 한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획수에 따른 그 함의
포함하고 있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획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죠. 좀 이따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1획서부터 10회까지 이렇게 딱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11획서부터 20회까지의 뜻이 있어요. 다 갖고 있는 함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21획부터 또 30회까지 예, 얼마나 급히쳤으면 여기 딱 보이네. 롤러코스트인데 롤러쿠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지적하셔봐야 선물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갖고 있는 획수에 따른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까지만 하려다가 또 하나 더 했습니다. 요새 획수 많은 걸 잘 안 쓰는 시대인데 다음에 또 31획서부터 또 40회까지의 또 획수에 따른 함의가 있어요. 41획서부터 50회까지의 또 함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50획이 넘는 획수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없다고 보고요. 뭐 하려면 100회까지라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그냥 늘상 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항시 길거리에서 물어봐도 그냥 알을 정도로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건데, 제가 외우기 좋게 이렇게 앞자 이렇게 쭉 해서 외워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갖춰 있는 거죠. 운명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성명수리학에서의 획수에 따른 함의예요. 획수, 성명수리학에서 획수에 따른 그 포함하고 있는 뜻. 그래서 31획은 예를 들어서 자수성가격이다. 뭐 36획은 풍파가 있다. 41획은 희망격이다. 45획은 순풍격이다. 49획, 50획은 똑같아요. 용두삼이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그런 거. 뭐 46획이 나온다면 돌다리 격이다. 그래요. 굉장히 아주 신중한 그런 걸 얘기하죠. 그리고 1획부터 또 얘기해 보면 뭐 우두머리 격이다. 뭐 1획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5획은 만사형통격이다. 뭐 11획은 입신양명이다. 20획은 허망. 요거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25획은 자립완성격이다. 28획은 돌풍격이다. 아주 돌풍이 부는 거죠. 제가 외울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건데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앞 설명에 다 이해를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름을 구성하는 데는 4격을 얘기했었죠. 4가지의 격이 있단 말이에요. 4격, 4가지 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격은 원형 이정을 얘기했었죠. 얼른 할게요. 그냥 원형 이정 이렇게 4격을 하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름 짓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하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 이름이 어떤가 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신다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이라는 거는 홍길동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원이라는 거는 길동이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길동이. 홍길동을 예를 드는 거예요. 홍길동. 예를 드는 겁니다. 홍길동이라면 길동이가 원격이에요. 형격이라는 건 홍과 길, 요게 형격이에요. 이격이라는 건 홍과 동이 이격이에요. 정이라는 거는 홍길동이가 다 포함된 게 이게 정격이에요. 이게 봄이라고 그랬죠. 봄. 이게 하라고 그랬죠. 여름이에요. 이게 추예요. 가을이에요. 이게 겨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건 20세 정도 보시면 돼요. 요건 한 35세 정도 보면 돼요. 요거는 한 50세까지 또는 45세까지 하는 수도 있어요. 앞에서 설명했고요. 요건 그 이후. 요거는 이제 노년, 말년까지. 노년에서 말년까지다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홍이라는 이 성 자체만 갖고서 획수가 얼마다 해서 그걸로 이렇게 우리 성은 왜 이래? 머리 싸맬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밭전자 전시가 있어요. 그러면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획이에요. 그러면 만사형통격이에요. 그렇죠? 아, 우린 만사형통이네. 이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난번에 순자 얘기했었죠? 착할 순자를 얘기하다가 이순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착할 순자가 12액이다? 그럼 12액이니까 12액은 좀 좋지 않죠? 고독 빈곤격이에요. 그럼 이 순자 들어갔으면 고독 빈곤 아니야?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길자나 동자 하나만 갖고서 따질 일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를 아시고 반드시 원격 초년은 두 자가 합쳐졌을 때 그러면 순자다 그러면 요건 3액 아니에요. 그러면 12액과 3액을 합치니까 15액이 되니까 아 초년에는 그러니까 원격은 15액이 돼서 뭔가요? 수복격이다. 수복이라는 건 뭐냐? 아, 목숨 숫자. 아, 장수하고 복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얘기죠. 12액만 가지면 고독하고 빈곤격인데 자자 하나 들어갔다 그래서 자는 왕성발전격 이렇게만 따지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이름을 그렇게 대입해 보시면 돼요. 홍길이다 그러면 요게 형격이다. 그래서 35세까지 20세에서 35세까지 요런 함의가 있다. 함의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요걸 대입해서 보시라는 거죠. 그래 이름 전체가 획수가 홍길동 해갖고 예를 들어서 몇 획이 되나요? 동자는 무슨 동자 쓰나요? 이게 허균의 소설인가요? 허구니까 동자는 아이 동자 썼겠네. 그럼 26획이 되나? 그럼 파랑격 평지풍파네요. 20 몇 획인가 모르겠네. 26획이면 파랑격. 파랑격이라는 건 뭔가요? 아, 안 보이시죠? 26회 그러면 파랑 화면을 보니까 또 안 보이네. 파랑이에요, 파랑. 평지풍파고 파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건 기본적으로 성명 수리학에서 음양 오행을 맞춰서 해놓은 거지만도 이거는 수리학 성명학 중에 수리학에서의 획수에 따른 함이에요. 성명학에서 쓰는 수리학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된다. 남봉남 씨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 얘기입니다. 1시간 38분 40분 다 됐네요. 이렇게 해서 운명을 알면 지혜의 문이 열린다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잠시만 물 한 모금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요 13강으로 해서 끝을 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운명록 TV 강의는 제가 이 강의를 언제 보시든 다룰 수 있는데요. 뒤에 이렇게 연꽃이 화사하게 있지만 지금은 연말 또 갑자기 그냥 혹한 추위가 확 밀려온 날인데요. 새 1월 초부터 운명록 TV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책 첫 페이지서부터 꼼꼼하게 강의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과 그간 강의를 오면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눈길, 학창시절에 뭐 아담 스미스인가 그 공업 기술 이런 것도 배웠어요. 우리 때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인바이저블 핸 뭐 그래갖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눈길을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유익했든 또는 부족했든 항상 아쉬움을 갖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운명으로 개척을 하신다면 그 이상 뭐 더 바랄 건 없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빌고 정말 권투를 빌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결코 그렇게 슬픈 일만은 아니에요. 운명은 인간에게 그렇게 녹록하지도 않고 협조적이지 않죠. 가차없는 거예요. 이걸 헤쳐가자고 우리가 운명을 배우는 거니까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무슨 점쟁이 되자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지혜롭게 그리고 조심성 있게 좀 살펴보자, 이런 의미니까요. 정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그간 많은 이 사연들 써주시고 의견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죽기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더 쓴다면은 적어도 이 운명록보다는 좀 더 나은 책을 썼을 텐데, 쓸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책으로서는 이제 눈 떨리고 손 떨려서 못하겠고요. 말도 떨려요. 추워서 떨리지만 다음 강의 때는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좋은 내용으로 운명록 TV 강의 할 때 이어지는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은 만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 강의를 열심히 애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광이었습니다.